2025년 8월 24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어제 23일은 이재명 이시바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내일 25일은 이재명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국이처럼 국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국인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체로 미일 관계 120년, 애정관계 120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마침 한미 정상회담 의관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친미면은 반중을 해야 된다. 반중을 하지 않으면 친미도 아니다. 이런 헛소리에 빠져있는 우리 그 노땅들이 많은데, 노친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그 노예근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일 관계 120년 애정관계를 이야기를 하면 국제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또 전개해 나가야 할지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미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그 긴밀하게 호흡을 맞췄던 때가 1904년 너일전쟁 때였습니다. 너일전쟁은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일본이 승리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 일본이 승리하리라는 것은 믿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제국도 그랬고 심지어는 일본 본국에서도 일본이 승리하리라는 예상을 못했죠. 그럼 왜 일본은 승리했는가? 그 당시에 세계 패권국가였던 미국과 영국이 강력하게 일본을 지원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태평양상에서도 미국은 전폭적으로 일본을 지원했고 도와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발틱 함대가 우리 인도양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에즈 운하를 담당하고 있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합쳐 먹었으니까 영국이 수에즈 운하 통과를 방해했기 때문에 러시아 발틱 함대는 수에즈 운하로 돌아가 지름길로 오지 못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삥 둘러오느라고 그 이미 다 증거지요. 그래서 너일전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깨졌는데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지원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러시아가 태평양 쪽에 세력권을 갖지 못하도록 아시아에 힘을 뻗쳐내리지 못하도록 그 패권을 막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말하자면 행동대장으로 미국을 이제 도운 겁니다. 요새도 이제 중국을 미국이 또 이렇게 막기 위해서 한일을 한국과 일본을 도구로 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너일전쟁부터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관계는 아주 밀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있는데 가스라는 이제 일본의 그 예상이었고 그 다음에 테프트는 미국의 그 육군 장관이었는데 그 둘이 밀약을 했어요. 뭘 밀약했냐면은 일본은 조선을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는 걸로 그렇게 밀약을 했습니다. 그걸 까맣게 모르던 우리 고종황제는 순진하게도 시어도 루스벨트의 딸이 그 일본까지 오자 초청을 해가지고 공주라고 공주란 말도 이상하지만 대대적으로 미국의 공주가 오셨다고 그 인천항에서부터 환영 행사를 벌이고 그 공주니까 나이가 얼마 먹었겠죠. 홍릉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명성황후 등이 그 어디가 있었느냐면은 저쪽에 이제 홍릉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남양 홍릉에 있었는데 거기 그 시어도 루스벨트 딸이 이 돌 사자 있죠. 돌 사자가 아니라 그 뭐죠? 그 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돌 모양의 그 조각사 돌 거기 올라타가지고서 놀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공주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시어도 딸이 이 미국에서 이제 뭐 일기도 쓰고 해가지고 뭐 한국에 갔더니 뭐 황제하고 황태자가 자기를 융숭하게 대접했는데 음식도 많이 준비했는데 입에 맞는 건 없더라고 비웃는 투로 그렇게 했던 그런 한심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 고종황제께서는 미국이 큰 우방을 될 줄 알았지만 짝사랑이었죠. 오히려 반대로 시어도 루스벨트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일제와 필리핀과 이 한국을 식민지로 나눠먹는 그런 밀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한 몇십 년 동안 미일 관계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0년대에는 일본의 그 천황이 누구냐면 메이지의 아들 다이쇼인데 다이쇼 천황 때는 이제 민주주의를 서구식 민주주의를 따라가지고 그것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3.1운동 이후로 이제 문화정치라 그래가지고 문화정치도 나름대로 이제 그 3.1운동 이전에 문화정치에 비하면은 많이 풀어주긴 한 거였죠. 그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변절자들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 서양식 의회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게 아주 그냥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호황을 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본 이게 이제 막 도와주고 죽여줬더니 막 그냥 큰다.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 그 핵 개발 못하게 이렇게 제한한 거 있잖아요. 핵 제한 그런 거. 자기들 핵 우산 해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일본으로 하여금 이제 함정을 그때는 군함이 가장 최신식 무기니까 어느 크기 이후로는 이상으로 못 만들겠어요.
마치 그 핵개발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일본이 계속 커나가는 걸 약간 막았죠.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은 봉쇄했지만은, 그대로 이제 러시아는 그 뭡니까? 볼셰비 개명으로 이제 러시아 재정은 무너지고, 그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아시아에서 남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고, 또 자기들 내부 사용도 급하니까 상관없는데 팽창할 생각 못하죠. 근데 일본은 이제 이렇게 자꾸 팽창한단 말이에요. 그 조선 한반도를 그들이 식민지를 만든 것은 서로 밀약했던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세력권을 퍼뜨려가고 그 미국의 그 권위에 도전한 것 같으니까 그 함정을 크게 못 만들게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미뤄간 게 왜냐하면 1차 대전 승전국은 일본도 승전국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 일선의 민족 자유주의가 패전국들 식민지만 그러니까 그 중국의 산동마도에 있는 칭다오 거기도 이제 그 독일의 식민지였었는데 그런 식민지를 반환시킨 거죠. 그러니까 칭다오 거기는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패배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이제 반환됐던 거 아니에요. 그 칭다오 맥주가 독일 맥주가 있었던 것인데 반대로 이제 일본은 거꾸로 이제 그 중국 쪽에도 이렇게 발을 들여놓는 그런 식으로 승전국이 하나로. 근데 사실은 중국도 승전국이었긴 했거든요. 그때는 2차 대전은. 그리고 2차 대전이 가까워지는데 이제 일본이 이제 뭐 만주를 점령해가지고 뭐 만주국을 만들고 계대국가죠. 그 다음에 난징 대학살을 저지르고 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또 막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려고 야욕을 보이니까 미국이 이제 석유를 금수조치를 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무역제재죠. 그러니까 이 무역제재라는 건요, 지금 처음 있는 현상이 아니고 트럼프 때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항상 역사적으로 옛날에 나폴레옹 때도 다 무역제재가 거의 뭐 모스크바 원정이라도 이게 다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대륙봉쇄령이라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석유를 이제 금수를 당하니까 어렵잖아요. 석유가 대단히 중요한 에너지인데. 그래서 이제 동남아 뭐 이런 어디 석유 그 구할 수 있는 데로 막 이렇게 넓혀가고 뭐 그래서 뭐 그 석유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러고 이제 그 견디다 힘들다 못 견디겠으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그 이제 미일 전쟁이죠. 뭐 진주만 뭐랄까 그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게 다 미일 전쟁인데. 이제 그들은 극도로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가 이제 증공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때는 일본이 이제 그 추축국, 그 미국은 1차 대전과 마찬가지로 연합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교전도 하고 태평양 전쟁은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맞붙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원자폭탄을 2개 맞고 어마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데고요. 그래서 그때 메가더는 이제 일본을 완전히 점령하고서 물론 그때 이제 우리도 비록 남북이 미소 분할 전용으로 이제 이렇게 3파선으로 분단되긴 했지만은 일단 일본으로부터는 이제 벗어났는데 일본은 완전히 이제 그 패전국이기 때문에 미군이 이제 메가더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때 미 군정이 실시가 됐는데 그때 이제 메가더는 일본을 어떤 나라로 만들었냐면은 완전히 이제 농업밖에 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그 전범 기업이라 해가지고 모든 공업, 중공업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미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싹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농업만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대신 농업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근데 도와줘봐야 농업을 도와주면 뭐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군대도 못 두게 하는 거죠. 평화국권이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을 완전히 이제 농업국가로서 그냥 아직 그냥 어떻게 더 이상 도발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해놓고 한 5년 지났는데 뜻밖에도 이제 한국전쟁 6.25가 터져버렸잖아요. 6.25라는 거는 이제 그 소련이 이제 러시아가 이름이 소련이죠. 소련이 이제 이 세력권을 넓혀가는 일이고 그것을 이제 위협을 느끼는 미국으로서는 이게 일본을 할 수 없이 다시 병참지를 써야겠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을 치려면 가까운 일본에서 여러 가지 군수적인 물자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소련의 팽창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일본을 다시 예전에 공업국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미국이 덤빌 수는 없도록 평화국도 유지시키고 군대도 두지는 못하고 자기들은 이제 군대는 아니니까요. 그런 구조하에서 일본에게 이제 이 한국전쟁의 군수물자도 제조해서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은 2차 대전 패배 이후로 원자탄도 2개나 맞은 이후로 알거지가 됐는데 갑자기 한국전쟁이라는 특수가 터져가지고 오히려 일본이 수천 년 동안 노려보지 못한 한국전쟁 특수를 들인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터져야 되고 뭐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이고 뭐고 전부 다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완전히 이제 그 한국전쟁 덕에 일본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그 처음에는 6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G2, G3 하면 이제 뭐 미국, 독일 정도가 됐는데 일본은 뭐 세 번째 정도나 들어왔는데 한 70년대쯤 가면은 완전히 이제 70, 80년대쯤 가면 일본이 이제 G2가 된 거예요. 그 경제 규모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 했잖아요. 일본 돈을 전부 가지면 미국 땅을 전부 사버릴 수 있다라는 미국 영토를. 그 정도로 이제 일본이 아주 좋아놨죠.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이 그 공업화를 잘 이룬 덕에 빗장이 풀린 덕에 모든 생산품, 특히 미국에 들어가는 생산품들은 공산품들은 일제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일산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뭐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고 있게 된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판만 깔아주는 느낌이 됐었죠.
그래서 1985년경에 프라자 합의라는 게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일본의 자본이 미국에 와서 그런 땅도 샀뿐만 아니라 완전히 미국의 모든 그 소비시장을 다 점령하고 이러니까 일본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 너희가 지금 그 환율 장난을 치니까 엔고를 하자. 그래서 엔고를 한 10대 1 정도로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일본 엔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일본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도 없죠. 그럼 불가능하죠. 10대 엔고라니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대신에 일본 엔화 가치가 높으니까 일본 내에서는 굳이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 파는 그런 힘들이지 않아도 일단은 자산가치 갑자기 10배로 늘어나니까 이 살판이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일본이 막 부동산 거품이고 막 주식 거품이 늘어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막 돈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 공장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은 전 한국에다 보내라. 우리 이제 힘들지 많겠냐. 우리 이제 그냥 땀 안 흘려도 우리 부자인데. 이게 이제 잃어버린 몇십 년이, 10년,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것들 올 줄 꿈에도 모르고 계속 이제 이 팽창된 맛을 즐긴 겁니다. 그 엔고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 수출할 수도 없지만은, 할 필요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만들 필요도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보니까, 뭐예요? 이제 이거 거품이었죠.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그 생산 제조업을 무시하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다 헛개비 같은 거니까. 그게 말 그대로 이 금융의 거품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일본에게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옛날에 미국과 일본을 사랑했던 것이 애증관계에서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이제 증오심 관계가 된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일본은 자기들이 미국의 그런 빅픽처,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 희생당한 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잘 모르고, 특히 아베 같은 친구는 이제 엔화를 남발하면은 어떻게 좀 다시 또 되지 않을까. 근데 남발해서 엔화를 갖다가 2배로 늘리고 해봐야 수출이 잘 될 리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미 제조업이 무너졌거든요. 일본의 제조업의 화려한 자기들의 그런 전성기는 언제냐면은 주로 이제 소니라든가 코닥이라든가 후지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막 판칠 때 그런 때였는데, 그것은 이제 지나니까 이제 제조 그거는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대의 교체시키다 보니까는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엔화를 남발해봐야 그게 그 시대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제조 기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도 실리콘밸리나 뭐다 해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기술들, 이런 기술력으로는 세계에 성공을 하지만 아주 토양인 기본 제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살 필요 없었거든요. 땀 흘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나 그 세계로 다 그런 것들이 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미국의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지냈다 보니까 논란 이런 게 된 것이고, 미국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기축통화가 달러하니까 자기들은 또 거품을 그런 식으로 또 분산시켜가지고서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너무나 갑자기 부상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세계의 농장 노릇 하다 보니까 미국이 생각했던 이제 중국이 이제 눌러놔야 되는 대상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볼 때는 이제 중국의 팽창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러시아의 팽창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그것은 큰 위협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중국은 다르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국이냐 미국이냐 무슨 줄타기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줄타기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 지금 미중 간에 갈등하는 구조는 원래 예측됐던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꼭 어느 쪽을 택해야 될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겁니다. 근데 있다고 믿는 것이 노땅들의 그 낡은 머리에서 나오는 친미가 반드시 반중이어야 된다는, 반중이 아니면 친미도 아니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머리카락 하나 뺀 자리에서 머리카락 하나 넣는 사고밖에 못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 가지고 하면은 지금 이 2025년 이 시국을, 이 국제외교안보 시국을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말이죠, 주한미군은 말다시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억제력인데, 이걸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억제력으로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중국에 대한 억제로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총알바지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참 멍청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미군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보루이기 때문에, 북한이 무슨 미군을 상대로 폭격을 한다든가 이런 있어도 우리가 막으면 되는 거지만, 이거를 만약에 중국을 위한 보루로 미국이 쓰는 한 우리는 이중으로 손해죠. 왜냐하면 미군이 우리나라 주도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비용도 되고 땅도 되고 전기료도 되고 다 되잖아요. 모든 거를 대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중국하고 무슨 전쟁할 일은 없거든요.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고, 북한은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전에는 자꾸 남침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게 상주하게 됐던 것이었고, 근데 이 중국과 대적 관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국이 만약에 미국과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폭격해야 될 장소가 평택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미중 간의 전쟁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로 전쟁터를 제공하는 이런 멍청한 짓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을 그럴 인력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인력을 위해서 우리가
뭐 주둔병도 단돈 이론도 낼 필요도 없지만은 여기서 미군이 원래 여기 있게 된 그 계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것이었지 뜬금없는 제3국 중국에 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제 분명히 뭐 한미 회담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무슨 친미는 반중이 한다 이런 멍청한 생각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그 반중이면 중국이 두려워서 그래서도 아니고 그것보다도 필요 없이 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괜히 우리 생각해보세요. 북한에게 옛날에 과거에 뭐 남침 당한다는 걸 걱정한 것도 얼마나 좀 컸어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국력이 앞서가지고 덜 걱정하지만은 중국은 또 북한하고 다르잖아요.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그러면 더 큰 위협을 우리가 자꾸 편하게 잠자를 놓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의 뭐 감축이라든가 그런 것은 차라리 문제가 안 되고 이거를 미군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어긋난 방법으로 쓰겠다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미군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으면 그렇게 피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를 뭘 지키려다가 뭐 우리가 중국에게 그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일은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미군은 그런 미군이라면은 뭐 이게 주한미군을 주둔해 준 우리한테 좋은가? 그것이 그건 미군 철수라고 하면 그건 그러면 미군 철수보다 그래도 나은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라면은 지금의 미군 규모보다 규모가 적어도 사실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중국을 위해서 중국에 대적하자면은 근데 대적할 이유가 우리한테는 없지만 그런 미군이랑 우리한테는 차라리 주둔한 것이 뭐가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중국을 대적하는 것은 또 미국도 그래요. 중국을 대적하는 미군이라면은 굳이 평택 아니어도 괌에 있어도 돼요. 어디에 있어도 돼요. 요새는 미국에 일본에 있어도 되고 어디에 다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난번에 그 이란의 그 뭡니까 핵 그 기지인가요? 그 폭격하고 하는 것도 그 가까운 예멘이나 이런데 그 쿠웨이트나 이런데 미군 기지에서 안 갔다는 거 아니야? 본토에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별 사이가 없어요. 그 가까워도 멀든. 근데 우리 평택 기지는 쓸데없이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가까우면 우리가 들어가기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당하기가 더 쉬운 거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애초의 목적 거기서 달라지면 절대로 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의미가 없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고서 우리가 주한미군의 지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아까 미일 사이의 애증관계 120년을 말했지만은 생각해봐요. 미국과 일본 사이가 좋았다 싫었다 것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그것도 간단한 것이 아니라 원자탄을 두 개가 떨에 맞을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는 G2로 올려줬던 그런 그 한국전쟁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미일 관계는 계속 좋았다 싫다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 관계도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 75년 됐습니다만은 과연 미군의 지위가 75년에서 앞으로도 75년만큼 그렇게 긴밀한 것이냐 필요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해야 돼요. 융통성 사고. 그리고 친중이면 반미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친미면서 반중인 것은 아니고 친미도 하고 반중 아닌 것도 하고 그러면 돼요. 꼭 친미하면 꼭 반중이 한다는 그런 그 머리카락 뺀 자리에서 머리카락 넣는 것밖에 못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